내 인생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어느 날 밥 한 그릇 후에 모든 것이 바뀌었다. 여주인이 공깃밥 한 그릇을 건네주며 부드럽게 너 인생을 바꾸고 싶니? 라고 물었을 때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비밀처럼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작고 단순한 행동이 저를 감히 대면하지 못했던 극적이고 변화무쌍한 이야기와 사실로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밥 한 그릇의 이야기가 아니다. 제 자신을 찾기 위해 제가 내려야 했던 놀라운 결정들을 발견하는 여정입니다. 평생 집이라고 불렸던 분주한 항구도시 인천에 사는 60대 이동현입니다. 내일 아침 새벽이 밝자마자 작은 트럭과 함께 집을 나섰다. 이 친구는 지난 30년 동안 저희 충실한 친구였습니다. 햇빛이나 낮이나 밤이나 부평시장 주변의 좁은 길 또는 인천항으로 가는 길들을 헤집고 다녔죠. 골목길마다 배달해주는 작은 음식점마다 기억에 새기는 듯했다. 그곳에서 저는 아주 멋진 세일즈맨들을 만났습니다. 가끔 제 차를 따라다니는 아이들, 그리고 비가 많이 오는 날들을 만났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걷기가 힘들었죠. 하지만 인생은 길만 있는 것이 아니다. 퇴근 후 두 아들이 다 자란 연수구에 있는 작은 집으로 돌아갔다. 이제 28세인 장남 종수는 서울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다. 그리고 25세의 막내인 민호는 여전히 의학 석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다. 그들 둘은 나의 자랑거리이지만 나는 항상 내가 그들을 위해 한 일이 그들에게 충분한지 궁금하다. 나는 피곤한 상태로 집에 돌아와 저녁 식사를 요리할 시간이 거의 없었고 다시 잠들었던 날들이 있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중요한 순간들을 놓칠 때가 있을까요? 한 번은 기억나는 게 1998년 겨울 인천이 눈 덮인 곳이었다. 연말 물품을 다 배달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했는데 돌아올 때 정수가 창가에 쪼그리고 앉아 내가 사기로 약속한 장난감을 가지고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그날 너무 급해서 깜빡했다. 그날 그 소년의 실망스러운 눈빛은 지금도 나를 사로잡고 있다. 가끔 저는 제 노력이 부족함을 보완하기에 충분한가? 라고 자문합니다. 내 인생의 황혼이 점점 드리워지면서 나는 시간이 돌이킬 수 없는 것임을 깨달았다. 저는 저의 금년한 세월이 제 아이들이 더 넓고 밝은 길을 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는 완벽한 아버지는 아니지만 항상 가족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원합니다. 나는 많은 또래 친구들처럼 대학에 가는 꿈을 꾸었지만 인생은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쉽지 않았다. 그때가 1982년이었고 저는 만 18살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우리 가족은 슬럼프에 빠졌다. 우리 가족의 중심인 아버지는 조선소에서 갑자기 노동사고로 돌아가셨다. 어느 가을 오후 사람들이 나쁜 소식을 가지고 왔을 때를 나는 뚝뚝히 기억한다. 어머니는 마당 한가운데 주저앉아 아무 말도 못하고 나를 꼭 껴안고 울기만 하셨다. 장남으로서 나는 나약할 권리가 없다. 아버지의 장례식 후 우리 가족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같다. 집에는 3명의 형제가 있고 제가 책임을 지지 않으면 온 가족의 미래가 깨질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광주의 한 대학 입학 초청은 꿈에서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저는 제 꿈이 영원히 닫혀있는 오래된 서랍에 그것을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 달 나는 고향을 떠나 서울로 올라갔다. 밤낮으로 기계들이 요란하게 돌아가는 소리가 종처럼 멈추지 않는 구로 지역의 전자 부품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그날은 제 손이 항상 거칠고 옷에서 엔진오일 냄새가 나는 날때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도전은 힘든 일이 아니라라면 한 그릇과 외로움으로 하숙하는 저녁이다. 한 번은 작업 중에 손에 금속 조각이 박혔습니다. 피가 멈추지 않고 흘렀지만 나는 반지 1000 조각을 감싸고 계속했다. 월급이 공제될까 봐 감히 쉴 수 없지만 그 돈은 고향에 있는 어머니와 아이들에게 보내는 돈이다. 나중에 그 상처는 오른손에 긴 흉터를 남겼고 그것을 볼 때마다 나는 멈추지 말라고 상기시켰다. 1985년의 겨울도 잊을 수 없다. 제 남동생 경월은 계속 고열이 납니다. 고향에서는 어머니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서 몇 달 동안 모은 돈 전부를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데려가기 위해 보내야 했다.
그날 밤 나는 응급실 밖에서 기다리고 마음속으로 혼란스럽게 생각했다. 의사는 조금 더 늦으면 내 동생의 병세가 살릴 수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 당시 나는 왜 더 많은 돈을 벌지 못했는지 속으로 울기만 하고 자책했다. 그 순간들은 내가 평생 간직해온 약속을 마음속에 새겼다. 내 아이는 결코 나처럼 살지 않을 것이다. 건강, 시간, 심지어 젊은 시절의 꿈까지 모든 것을 교환하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아이들이 제가 겪은 일을 겪지 않도록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말이죠. 땀방울 하나 떨어지는 건 내 가족을 위해 사는 인생이라는 확언이다. 첫째 아들 민재가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우리 부부는 인천에서 강남으로 온 가족을 옮긴다는 생애 가장 대담하다고 할 수 있는 큰 결정을 내렸다. 당시 강남은 2008년만 해도 상위권 학교들이 밀집해 있고 경쟁이 치열한 환경으로 유명했다. 미경이와 저는 아들이 친구보다 뒤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강남의 생활비가 몇 배나 더 많이 든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마음을 다잡았다. 강남의 초창기 시절은 적지 않은 도전이었다. 집세가 너무 높아서 우리는 겨우 4인용에 딱 맞는 낡은 아파트를 골라야 했다. 미겸은 요리할 때마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나면서 땀을 닦아야 할 정도로 부엌이 좁다. 그래도 우리는 민재가 명문대에 갈 수 있는 첫걸음이고 모든 희생은 값진 것이라고 서로 위로했다. 나는 쉬지 않고 일하기 시작했다. 아침 일찍 배달 준비를 하기 위해 4시에 일어납니다. 붐비고 붐비는 강남의 거리는 인천의 익숙함과 사뭇 다르다. 나는 좁은 거리와 더 까다로운 고객들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한다. 심지어 한 번은 서둘러 배달하는 동안 잘못된 장소에 주차했기 때문에 경찰로부터 벌금을 물었습니다. 벌금은 크지 않지만 민재에게 책을 사주는 데 쓸 수 있는 그 돈을 생각하느라 잠도 못 자게 하기에 충분했다. 미경이도 저보다 여유가 없어요. 그녀는 학교 근처의 학원에서 저녁 과외를 받았다. 한 번은 한밤중에 집에 와서 그녀가 식탁에 머리를 쳐박고 앉아있는 것을 보고 빨간 펜을 움켜쥐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야기할 시간이 거의 없다. 가족 식사는 드물어지고 누군가 다시 일에 뛰어들기 전에 온 가족이 만나는 짧은 순간일 뿐이다. 하지만 가장 극적인 것은 민재의 첫 번째 연말 모의고사 때였다. 그는 놀란 얼굴로 집에 돌아왔고 성적은 평균에 불과했다. 나는 여전히 그 날을 기억합니다. 분노와 실망 속에서 나는 거의 하지 않는 일로 아이를 큰 소리로 꾸짖었습니다. 민재는 조용하기만 했는데 나중에 독방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날 밤 미겸은 나를 부엌으로 끌고 가서 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너와 내가 이 모든 것을 단지 부담스럽게 하려고 했다고 생각하니? 우리가 도와줘야지 어깨가 무거워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은 나에게 찬물을 끼얹는 격이었다. 일과 책임의 소용돌이 속에서 민재도 어린아이에 불과하고 부모의 격려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날부터 저는 단지 관여하기보다는 시간을 내어 아이에게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강남의 세월은 재정뿐 아니라 가족에도 정말 도전이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결정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안다. 그 시간 동안 저와 미경이 그리고 아이들이 배운 교훈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쌀쌀한 날씨를 보인 2009년 11월 어느 날 오후였고 아침 비가 온 뒤 강남 특유의 습기 찬 공기가 가득했다. 반일 마지막 배달을 마치자 민재로부터 아빠, 저 오늘 수업 늦었어요. 6시에 아이를 데리러 와도 될까요? 평소처럼 저는 학교 전물에 차를 세우고 고급차를 주차하는 학부모들과 합류했습니다. 나의 오래된 트럭이 여기에 속하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그 군중은 항상 나를 약간 혼란스럽게 했다. 민재는 무거운 가방을 메고 어깨에 올라탔다. 하지만 익숙한 미소나 인사 대신 그의 얼굴은 차갑고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다. 자, 학교에 더 이상 가지 마세요. 내 친구는 트럭 운전사 아버지를 비웃기만 한 고 민재는 이런 말을 미리 준비한 듯 굳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말은 내 가슴을 강타한 것 같다. 한겨울에 찬물을 끼얹은 기분이었다.
나는 침묵했고 운전대를 더 꽉 잡고 차가 작은 도로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했다. 차 안의 공간은 갑자기 답답해졌고 엔진 소리만 노면에서 고르게 굴러갔다. 돌아오는 내내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머리는 혼란스럽고 질문은 마음속에서 맴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뭘 위해서? 내 첫 아들이 나를 생각하는 그런 느낌.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식탁에 앉았을 때 나는 여전히 집중할 수 없었다. 뭔가 느껴지는 듯 젓가락을 놓고 미겸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다. 나는 다시 말하고 싶지 않고 고개를 저었다. 근데 민재는 갑자기 끼니를 거르고 일어나 자기 방 문을 세게 닫아놓고 그날 밤 미경이와 막내가 자고 난 후 나는 식탁에 조용히 앉아 차가운 찻잔을 들고 있었다. 민재의 말이 아물지 않는 찰과상처럼 뇌리에 맴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호화로운 차를 운전하는 아버지와는 다르기 때문일까요? 민재가 아버지를 자랑하기엔 내 노력이 부족했던 건 아닐까? 하지만 그 슬픔 속에서도 나는 그가 어렸을 때를 회상했다. 민재는 내가 집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다가 높은 점수를 받은 시험을 자랑하거나 단순히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하기 위해 차로 달려갔다. 그 아이는 이제 커서 비교가 끊이지 않는 강남의 가혹한 사회적 압력에 직면해 있다. 저는 민재의 방에 들어가 보기로 전에 없던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있는데 피곤한 눈빛이야. 나는 꾸짖지 않고 그냥 옆에 앉아서 알아요. 여기서 사는 게 쉽지 않아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내가 아버지를 부끄러워하기 위해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코 가지지 못한 것을 얻기 위해 하신다. 다른 사람처럼 될 필요는 없고 최선을 다해 살면 된다. 하지만 아버지도 당신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잊지 마세요. 민재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지만 문이 충혈됐다. 잠시 후 그는 한숨을 쉬며 조용히 말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저는 그냥 부담스러워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지만 마음이 한결 가려워졌다. 저는 이것이 단지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기대와 오해에 대한 교훈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제 마음은 여전히 슬프지만 이 힘든 삶 속에서 저와 민재 둘 다 서로를 더 잘 알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작은 부엌에서 미경이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녀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 얼굴에 희미한 노란 불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다 갑자기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고 딸꾹질 소리가 나로 하여금 당황하게 했다. 봉현 씨, 제가 뭘 잘못했나요? 우리는 그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그는 우리를 부끄러워한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가만히 있었다. 내 손이 떨리며 물컵을 움켜쥐었지만 감히 그녀의 눈을 쳐다볼 수 없었다. 나도 혼란스러운 감정과 씨름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을까? 미겸은 의자를 끌어당겨 내 맞은편에 앉더니 눈물을 훔치며 나를 노려보았다. 민재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최고의 배달부라고 말해 자랑했던 거 기억나요? 그때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 왜 이제야 이렇게 됐지? 나는 마음이 무겁고 한숨을 쉬었다. 나는 그를 탓하지 않아, 미경아. 그 아이는 부모가 무슨 일을 하는지, 운전하는지, 자기 자신보다 더 중요한 외부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강남은 그런 부담감과 비교로 가득 차 있어요. 미겸은 조용했지만 눈빛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다. 그녀는 눈물을 훔치며 단호하면서도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봉현 씨, 저는 강남이나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아이가 자신의 뿌리를 잇도록 하기 위해 몇 년 동안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다. 제가 이기해 볼게요. 다음날 아침 민재가 학교에 가기 전에 미경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부엌에 서서 감히 끼어들지 못했다. 민재야, 엄마 이기하고 싶어. 그녀가 목소리를 크게 내지는 않았지만 또렷하게 시작했다. 부모님이 강남에서 공부하기 위해 무엇을 희생해야 했는지 아세요? 아버지와 아들은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차를 몰았고
어머니는 쉬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했다. 부모님이 누구와 지는 것을 더 원하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는 당신이 더 나은 미래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얘야, 내 부모가 빈손으로 그 모든 것을 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라. 민재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부모님 때문에 창피하면 자신을 보고 물어보세요. 라고 미경은은 감정에 떨며 말했다. 당신은 우리가 희생한 것에 걸맞게 무엇을 했습니까?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신발을 신고 집을 나갔지만 돌아오지 않았다. 문이 닫히자 미경이 숨을 헐떡이며 어깨를 떨고 있는 것이 보였다. 부면 씨, 제가 옳고 그른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그녀는 속삭였다. 저는 옆으로 가서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아요. 소녀는 이해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최선을 다하면 돼.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나는 모든 아이들이 반항적이고 주위 환경의 영향을 받는 단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근데 혹시 저희가 민재한테 가하고 있는 스트레스가 해치고 있는 건가요? 우리의 희생이 우연히 소년의 어깨에 부담이 되었나요? 그날 나는 무거운 마음으로 차를 몰고 출근했다. 붐비는 거리에서 배달을 하던 중 갑자기 민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자, 오늘 밤 일찍 돌아올게요. 얘기하고 싶어요. 그의 목소리가 약간 이상해서 안도감과 동시에 떨렸다. 나는 아마도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문이 열리기 시작했을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우리 집안의 긴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바쁜 일정으로 인해 모처럼의 저녁 식사는 회피하는 눈빛과 답답한 공기로 인해 더욱 무거워진다. 미경이와 저는 모든 것을 통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감정이 격해져서 2010년 3월 어느 날 저녁, 하루 만에 온 가족이 다시 앉게 되었습니다. 그날 미경은 민재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였다. 하지만 재미 대신 조용히 몇 입만 먹고 젓가락을 놓았다. 불쾌한 느낌이 공기 중에 스며들었고 저는 그것이 단지 시간 문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재, 요즘 공부는 어떻게 하고 있어? 부모님은 내가 피곤한 것 같다. 미경이 부드럽게 말문을 열었다. 아무도 너의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다. 민재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 눈을 붉히며 부모님은 항상 나를 위해 희생하라고 하지만 넌 그런 희생은 필요 없어. 라며 온 가족의 놀라움의 목소리를 높였다. 부모님의 노력에 보답하기 위해 공부를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더 이상 못 참겠어. 밥상 전체가 침묵에 빠졌고 숟가락에 부딪히는 소리와 민재의 재채기 소리만 남았다. 내가 반응하기도 전에 우재 동생 민재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손을 탁자 위에 쾅 내려쳤다. 당신은 소중히 여길 줄 모르지만 나는 알아요. 부모님이 없었으면 여기 서서 그렇게 소리칠 수 없었을 거야. 그 말은 두 형제 사이의 격렬한 논쟁을 촉발시키는 것 같다. 분노와 오해의 감정을 가진 민재는 돌아서서 너는 뭘 알아? 저처럼 부담되세요? 부모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하라고 강요한 적이 없지만 당신은 항상 완벽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우재는 지지 않고 당신만이 부담스럽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적어도 부모님을 원망한 적은 없다. 우리를 위해서 다 해주는데 난 불평만 해. 싸움은 더 치열해졌고 두 형제는 거의 서로에게 달려들었고 아무 통제 없이 말을 주고받았다. 그 순간 미경이 울음을 터뜨리며 손을 잡고 절망적으로 그만. 여기는 가족이지 전쟁터가 아니야. 나의 두 자녀는 멈칫거렸고 숨을 심하게 쉬었고 눈빛은 여전히 분노로 가득 찼지만 약간 축 늘어졌다. 민재는 몸을 불려방에 넣고 문을 세게 닫았다. 우재도 무거운 침묵 속에 나와 미경을 남겨두고 분노하며 등을 돌렸다. 나는 조용히 앉아 맛있는 음식이 가득한 식탁을 바라보았지만 아무도 손대지 않았다. 미경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저으며 무기력한 목소리로 부면 우리가 어디가 틀렸지? 우리 가족 왜 이렇게 됐지?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민재와 우재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돈다. 제가 어떻게 기대와 압박 사이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요?
부모님의 모든 희생이 짐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재랑 너네 학교 근처 작은 식당에 차 마시러 가자고 했어. 가게의 조용한 공간에서 나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민재야, 아빠는 완벽하지 않아. 나도 내가 완벽한 사람이더라고 강요하고 싶지 않아. 나는 단지 우리가 결코 얻을 수 없는 선택을 원하기 때문에 부모가 하는 모든 일이 당신이 하는 일이라는 것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부담스러웠다면 미안해. 민재는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눈빛이 누그러졌다. 그는 한숨을 쉬며 작은 소리로 말했다. 나는 부모님을 미워하지 않는다. 나는 단지 내가 부담스럽지 않게 하는 방법을 모르겠다. 실망할까봐 무서워요. 나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는데 마치 거리가 꽉 채워진 것 같았다. 아빠는 너한테 실망한 적 없어. 민재, 내가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부모님에게 충분해. 그날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희생이나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듣고 공감하는 것만으로도 가정의 기묘를 치유하기에 충분하다. 가정 내 갈등이 많아도 민재가 의사라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 서울의 명문 의대에 합격한 그는 자부심이 크지만 가족에게 막대한 재정적 부담이다. 비싼 등록금과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나와 미경은 둘 다 밤잠을 설치게 하는 결정을 내렸다. 강남에 15년 넘게 붙어있던 집을 파는 것이다. 봄이 막 시작된 2013년이었지만 마음은 추울 뿐이었다. 분양권에 서명하면서 민재와 우재가 자라던 작은 거실을 마지막으로 둘러봤다. 비오는 날 온 가족이 TV를 보고 있을 때 민재가 공부에 집중하고 우재가 옆에서 놀던 때가 생각난다. 저에게 이 집을 파는 것은 단지 거주지를 잃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의 기억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민재가 성공하면 모든 것이 가치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임대료가 훨씬 싼 인천교외의 작은 자취방으로 이사했다. 그 방은 작은 침대 2개, 탁자 하나, 그리고 좁은 부엌 구석에 겨우 들어갈 수 있을 정도였다. 이때 대학을 1학년 때 다녔던 우재는 바쁜 학교 일정 때문에 자주 지각했다. 민재는 대부분의 시간을 의대나 도서관에서 보낸다. 미경이와 내가 힘든 하루를 보내고 돌아올 때마다 작은 방은 더 추워지는 것 같다. 하지만 진짜 어려움은 제가 건강이 나빠질 기미를 보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고된 트럭 운전은 이제 더 큰 도전이 되었다. 한 번은 겨울 저녁 경기도로 배달을 하던 중 가슴에서 따끔한 통증이 느껴졌다. 나는 길 한복판에 차를 세우고 앉아서 숨을 죽여야 했다. 하지만 미경이와 아이들이 걱정할까봐 아무에게도 감히 말하지 못했다. 미경이는 보충 수업을 받으려고 노력하지만 저도 미경이가 지쳤다는 걸 알아요. 한 번은 부엌 식탁에 앉아 빨간 펜을 들고 숙제를 고치는 것을 보았다. 괜찮아요? 라고 내가 물었다. 할머니는 민재와 우재만 괜찮다면 나도 괜찮아 라며 나약하게 웃었다. 근데 제일 긴박했던 게 민재가 중퇴하려고 할 때 어느 날 저녁 나는 우연히 너의 전화를 들었다. 저는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엄마. 나는 더 이상 부모님이 나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짐이 드는 것 같다. 라고 그가 흐느끼며 말했다. 나는 방에 들어갔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민재 씨, 부모님한테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모는 자녀가 빚을 갚을 필요가 없으며 자녀가 우리를 위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님은 단지 당신이 선택한 길을 계속 가길 원하신다. 이제 그만 포기하면 부모님한테 감사하는 방법인가요? 그는 잠자코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그런데 나는 제가 계속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나는 충분히 잘하지 못한다. 부모님을 실망시킬까봐. 어깨에 손을 얹고 눈을 마주쳤습니다. 민재야, 아무도 완벽하게 태어나지 않았어. 성공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공부를 잘하거나 의사가 되어서가 아니라 항상 노력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자랑이다. 하지만 이제 그만하면 정말 실망할 거야. 그날 대화는 민재를 변화시켰다.
그는 공부를 계속했고 압박감이 여전히 무거웠지만 나는 내 아이의 눈에서 결심을 보았다. 저에게는 그것이 제가 제 길을 계속하기 위해 필요한 전부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민재가 의대를 졸업하고 서울에 작은 클리닉을 열었을 때 온 가족이 부담스러워했다. 나는 그가 졸업장을 받던 날, 온 가족이 모여 대학 캠퍼스 앞에서 가족 사진을 찍었던 것을 기억한다. 그 당시 저는 지난 수년간의 모든 희생이 보상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우리 사이의 격차가 그 순간부터 벌어지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진료실 일이 바빠서 민재는 집에 가는 일이 점점 줄어들었다. 전화도 점점 드물어지고 있다. 전화할 때마다 이야기는 일에만 집중되며 그는 종종 바쁘다. 이해해줘. 나는 이유로 빨리 끝난다. 저는 제 아들이 제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을 납득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좋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허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어느 2017년 겨울, 추운 날씨가 피부를 가졌을 때 가슴에 심한 통증이 있었고 통증이 지속되었고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미경이 걱정에 진찰을 받으라고 권했지만 치료비는 큰 문제였다. 민재가 대학에 다닐 때부터 수년간 일한 끝에 저축한 돈이 바닥났다. 머뭇거리다가 결국 민재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기로 했다. 늦은 배송을 마치고 저녁에 전화드렸습니다. 전화가 오래도록 울렸고 민재는 마침내 전화를 받았다. 자, 무슨 일 있어요? 바빠요. 전화통화로 목소리가 들렸다. 조금 급해다. 나는 망설이며 가사를 선택하려고 노력했다. 민재야, 아빠가 몇 주 동안 가슴이 아팠어. 의사가 몇 가지 검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요금이 조금 비싸서 가능한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민재는 내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말을 끊었다. 아빠, 시간이 없어요. 게다가 아버지가 돈이 부족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알아서 하세요. 그 말은 내 심장에 일격을 가하는 것과 같았다. 나는 추운 밤하늘에 조용히 서 있었고 손은 여전히 전화기를 꽉 쥐고 있었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민재가 그렇게 변했어? 아버지가 최강이라고 자랑하던 아들이 이제는 가물의 어려움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멀어졌다. 집에 돌아왔을 때 미경이는 바로 이 상황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걱정으로 가득 찬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야, 부면아? 민재가 모래나는 고개를 저을 뿐 진실을 말하고 싶지 않다. 우리가 평생을 걱정하며 희생한 아들이 이제 아버지에게 등을 돌렸다는 것을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웠고 가슴 통증이 여전히 둔했지만 예전처럼 나를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잠이 오지 않는 것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나는 반복된 질문이다. 내가 아이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걸었나? 아니면 사랑을 잘못했나? 근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민재한테 다시는 전화 안 하기로 했어요. 부모님의 사랑이 교환이 아니며 때로는 희생된 것이 바로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마음 아파도 민재만 잘 살면 그게 내 성공의 한 부분이라고 스스로 다짐했다. 그런 마음에서 나는 마음이 무겁지만 병을 치료할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이 언젠가는 민재가 알게 되고 우리 가족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 저녁 온 집안이 침묵에 잠겼을 때 우재는 갑자기 내가 누워 쉬고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결의와 분노가 섞여 있었다. 나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데 그는 감정적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아빠, 제가 돌볼게요. 민재 오빠는 부모님의 희생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나는 일어나 앉아 우재를 바라보았다. 작은 전구에서 나오는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고 분노를 잘 표현했다. 근데 더 눈에 띄는 건 아까 울었던 것 같은 충혈된 눈동자. 우재,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는 속으로 더 깊은 상처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침착하게 목소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물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아빠가 민재 씨를 불러 돈을 빌리는 이야기를 엄마에게 들었다. 고 말했다. 나는 그가 그런 말을 하다니 믿을 수가 없다.
그는 자기가 성공해서 부모가 한 일을 잊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의 부모는 그를 교육시키기 위해 평생을 바쳤지만 그는 가족을 그렇게 대합니까? 나는 마음이 무거운 막내 아들을 바라보았다. 우재는 늘 예민한 편이고 가족을 안정시키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하려고 하지만 오늘은 분노가 참을 수 있는 선을 넘은 것 같다. 자, 제가 직접 민재 형한테 말할게요. 그는 가족이 그가 단지 일 때문에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는 부모로부터 받은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우재야, 나는 내가 가족을 보호하고 싶어하는 것을 이해하지만 나는 너희들이 나 때문에 원망스러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 민재는 틀릴 수도 있지만 내 형이고 내가 존경했던 사람이야. 가족은 사랑을 위한 것이지 누가 옳고 그른지를 비난하거나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우재는 입술을 깨물며 몇 초 동안 침묵했지만 눈빛에서 불만이 눈에 선했다. 아빠, 하지만 그건 부모님에게 불공평해요. 그는 그렇게 이기적일 권리가 없다.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어. 나는 한숨을 쉬며 너의 손을 더 꽉 잡았다. 알아, 우재. 그러나 비난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가족을 정말 돕고 싶다면 사랑하고 포용할 줄 아는 사람으로 살자. 부모님께 은혜를 갚는 가장 좋은 방법. 그는 고개를 숙이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너를 보고 마음이 모순으로 가득 찼다. 우재가 가족들에게 좋은 일만 바라는 건 알지만 두 남매의 갈등이 가족 간의 정서에 금이 간다는 걱정은 마음을 놓을 수 없다. 다음날 아침, 나는 탁자 위에 있는 한 장의 메모를 느닷없이 보았다. 아빠, 감정을 압도하게 해서 미안해요. 라고 우재의 글씨였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부모님이 불이익을 받게 하지 않을 것이다. 가족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할게. 그 글을 읽고 감동과 걱정을 했다. 우재가 나 대신, 내 형을 대신해 은근히 책임을 지고 있다는 건 알지만 20살이 넘은 갓난아기가 그 압력에 저항할 수 있을까? 저는 제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과거의 상처를 이 가족을 갈라놓는 대신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를 바랄 뿐입니다. 햇볕이 불타는 2018년 여름날이었다. 간판이 낡고 행인이 거의 없는 노변 주유소에 차를 세웠다. 주유하기를 기다리던 중 나는 우연히 근처의 복권 창고를 보았다. 어쩐지 표를 한 장 사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나에게 복권은 반지 복권일 뿐이지만 그날 나는 싱긋 웃으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혹시 몰라. 이틀 후 하숙집의 낡은 텔레비전에서 결과를 확인했을 때 저는 제 눈을 믿지 않았습니다. 내 티켓의 번호판이 대박과 일치해요. 나는 표를 손에 들고 조용히 앉아 기쁨과 혼란으로 마음이 뒤죽박죽이었다. 보너스는 우리 가족의 삶을 완전히 바꾸기에 충분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재가 우연히 친한 친구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소식이 빠르게 퍼졌다. 며칠 지나지 않아 민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나를 보러 오고 싶다고 제안했다. 나는 혼란스러운 감정을 숨길 수 없다. 아들이 능동적이어서 기쁘기도 하고 이 변화의 배후에 있는 이유를 의심하기도 한다. 민재가 왔을 때 정장을 차려입었지만 눈빛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는 갑자기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동안 부모님과 함께 있지 않아서 잘못했어요. 제가 이기적이고 무심한 건 알지만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나요? 나는 너를 보고 마음이 가라앉았다. 과거의 상처들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아들에게 등을 돌릴 수가 없어요. 민재야, 아빠는 널 미워한 적이 없어. 그러나 나는 당신이 밖에서 찾고 있는 것보다 가족의 가치를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곧이어 그의 다음 말이 나를 아연실색하게 했다. 자, 그 돈은? 아빠는 내가 관리하게 해야 한다.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병원 지점을 하나 더 열어야 합니다. 이것은 큰 기회이고 돈을 가장 잘 쓸 수 있도록 보장하겠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참을 수 없이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벌떡 일어나 책상 위에 손을 컨컨 두드려 민재를 놀라게 했다. 아버지가 뭐라고 생각해요? 생 ATM이요? 아빠는 집을 팔고 건강을 팔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 이제 또 아빠를 요구하고 싶어요? 방 안은 조용하게 가라앉았고 나의 거친 숨소리만 남았다. 민재가 고개를 들자 눈이 휘둥그레졌고 내가 이렇게 강렬하게 반응하다니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는 계속 떨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너 내가 몇 년 동안 일했는지 알고 있니? 내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내가 공부할 수 있도록. 아버지는 내 돈이 필요 없지만 아버지는 내가 아버지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여기도록 허락하지 않으신다. 민재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잠시 후 그는 일어서서 돌아오지 않고 방을 나갔다.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니 마음에는 고통과 실망감이 가득했다. 그날 밤 미겸은 내 옆에 앉아 위로하듯 내 어깨를 툭툭 쳤다. 동현씨, 아이가 틀렸지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때때로 우리는 아이들이 가장 어려운 방법으로 교훈을 얻도록 해야 한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가로등이 깜박이는 창문만 바라보았다. 난생 처음으로 이해받지 못한 채 너무 많은 희생을 했다는 쓴소리를 느꼈다. 하지만 마음이 아팠지만 나는 내가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알았다. 아마도 아이들이 정말 성장하기 위해서는 저는 아이들이 제 행동의 결과에 직면하게 하고 손을 놓는 법을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작은 방의 공기는 숨막힐 정도로 긴장되었다. 민재는 내 목소리를 크게 듣고 나서 반박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가 말을 하기도 전에 우재는 갑자기 일어나 얼굴이 붉어지며 형을 가리켰다. 가세요. 부모님한테 충분히 뺏겨서 이 돈은 내 것이 아니다. 우재의 말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침묵의 분위기를 가르고 있었다. 민재는 지지 않고 동생을 향해 걸어가면서 우재, 내가 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내가 이 자리에 서기 위해 어떻게 일했는지 알아? 그럼 부모님이 오늘을 위해 어떻게 일하셨는지 아세요? 우재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부모님은 모든 것을 희생했고 그는 그들에게 등을 돌렸다. 또 어떤 얼굴을 요구하겠습니까? 두 형제는 아무도 양보하지 않고 서로 마주보고 서서 눈에 분노가 가득했다. 민재의 손이 꽉 조이는 것을 보고 우재도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순간 나는 그들이 서로 돌진할 것 같다. 나는 두 사람을 향해 빠르게 걸어가서 두 사람의 어깨에 손을 강하게 얹고 크게 소리쳤다. 충분해. 이곳은 가족이지 아이들이 서로 다투거나 비난할 장소가 아니다. 아버지는 이런 갈등에 지쳐 있었다. 방은 조용하게 가라앉았다. 민재와 우재는 호흡을 무겁게 하고 가만히 있었다. 나는 두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았고 목소리는 낮았지만 엄격했다. 만약 아이들이 부모와 서로를 존중할 수 없다면 이 돈은 아무 가치도 없다. 이제부터 나는 너희들이 더 이상 다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가족이 이렇게 있으면 안 돼. 그날 밤 이후 나는 마음이 무거워 밤새도록 뒤척였다. 지난 세월, 저와 미경이 겪었던 희생들, 그리고 제 아이들이 안고 있는 상처들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분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사는 방식과 사랑하는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가족의 기녀를 치유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미경과 함께 자리에 앉아 제 결정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 돈은 우리가 부유하거나 아이들이 계속 논쟁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처럼 기회가 없었던 아이들을 위해 쓰고 싶다. 미경은 잠시 입을 다물고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우리는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장학기금을 설립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저는 자선단체에 연락하며 제가 자란 광주에 있는 어려운 지역 학교들을 찾아다니며 지원하는데 많은 날을 보냈습니다. 가난한 마을에 발을 들여놓고 지식에 목마른 눈빛으로 아이들을 보며 수년 동안 잃어버린 위안을 찾았다. 어느 날 오후, 형편이 어려운 10세 소녀에게 장학금을 주었을 때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 소녀는 고개를 숙여 감사했고
그 눈빛에서 나는 공부를 갈망했지만 가난에 의해 길을 막힌 어린 시절의 내 모습을 다시 보는 것 같다다. 민재와 우재는 남매 사이는 아직 멀었다. 하지만 내가 전액을 아이들을 돕는 데 쓴다는 걸 알고 민재는 전화 한 통에 오랫동안 침묵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조용히 말했다. 아빠, 저는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아버지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바꿀게요. 가족의 상처가 아직 완전히 치유되지는 않았지만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은 행운의 선물일 뿐만 아니라 내가 놓친 것을 만회하고 싹을 틔우기를 기다리는 새싹들에게 희망을 심어줄 기회이기도 하다. 20분의 12, 19년 가을 어느 날 오후 단풍이 우리 가족의 작은 방으로 통하는 길 전체에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민재는 갑자기 돌아왔다. 그는 더 이상 흔히 볼 수 없는 심플한 코트를 입었다. 그의 눈은 회한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발걸음은 마치 집 안으로 들어갈 때 무거운 것 같았다. 아버지. 그가 목맨 소리로 조용히 불렀다. 나는 책상에서 들어 올려서 내가 장학기금에 관한 서류를 몇 장 고치고 있다. 미겸은 부엌에서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 할머니마저 멈춰서 민재를 깜짝 놀라 쳐다봤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달아났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아버지가 나를 위해 한 일에 적합하지 않다. 너는 이기적이고 부모님과 우재에게 상처를 줬다. 제가 무슨 말을 해야 용서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가만히 앉아서 나의 큰 아들을 바라보았다. 내 중 일부는 너를 껴안기 위해 달려가고 싶었지만 다른 일부는 사과가 아무리 진심 어린 행동 없이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목소리를 가다듬으려고 노력했다. 민재야, 아빠는 오래전에 용서했어. 라고 나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나 용서가 모든 것이 즉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실수를 바로잡는 법을 배워야 해요. 민재가 저를 보고 눈이 빨개졌어요. 알아요. 가족에게 속죄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이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너무 많은 일을 했고 자신뿐만 아니라 상처를 준 모든 사람들을 위해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너희 어깨를 툭툭 쳤다. 부엌에서 온 미경의 눈이 촉촉이 젖어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녀의 마음이 진정한 치유에 대한 희망을 불태우고 있다는 것을 안다. 며칠 뒤 혼자 인천 바다에 가기로 했다. 마음의 평화를 되찾아야 할 때마다 자주 가는 곳이었다. 해안에 부딪히는 파도를 앞에 두고 나는 이 인생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작은지 느꼈다. 바다는 항상 부모로서의 제 여정처럼 평화롭고 강렬한 느낌을 줍니다. 나는 오래된 트럭에서 힘든 노동을 하던 시절부터 가족의 격렬한 충돌까지 지난 세월을 생각한다. 나는 한때 사랑은 모든 것을 주는 것이고 끊임없는 희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파도가 휩쓸고 간 뒤 모래 알갱이를 하나씩 불려주는 것을 보면서 나는 사랑이 때로는 제때에 손을 놓는 법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재는 실수해서 일어나는 법을 스스로 배울 필요가 있다. 우재는 형과 불화가 있어도 가족은 여전히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는 내가 하고 있는 간단한 일에서 안식을 찾기 위해 기대의 짐을 풀어야 한다. 해가 지평선 너머로 지고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였을 때 나는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가벼워졌다.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주변 사람들이 모두 사랑과 평화를 느낄 수 있도록 사는 법을 아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순간이었다. 나는 희망에 차서 해변을 떠났다. 아마도 우리 가족의 여정은 여전히 많은 도전이 있지만 포용과 사랑으로 우리가 한때 가졌던 유대감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